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의 지막군 지식피드 고소입니다. 자, 요즘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이제 많이 이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도 변하고 있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모터 쪽, 자동차에는 모터 쪽 모터 설계와 또 이제 모터 전기차가 되면서 EMI, EMC 전자파 관련된 EMI, EMC 관련된 테스트라든지 해석 같은 것들을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라든지 또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NCC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NCC 코리아에서 모터캐드라는 툴의 테크니컬 서포트 맡고 있는 박동진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NCC 코리아에서 고주파 쪽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 프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자동차 산업이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 산업이 아닌 분야에 있는 것도 오늘 이런 주제가 다 해당되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요새 전기차가 나오면서 전기차가 완전히 바꾸지 않았지만 좀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그 모터 쪽은 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진짜로. 일단은 기존 자동차는 네. 엔진의 힘으로 움직였지만 엔진의 힘을 휘발유로 가지고 네, 실린더가 막 팍팍 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돼 있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에 주면 모터가 회전을 해서 이제 바퀴를 구동시키는. 전기차가 돼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해졌네. 그렇죠. 네. 예전에도 일반 내연기관차에도 네. 모터는 있었죠. 조그만 그렇죠. 모터들. 이게 일반적으로 막 열 몇 개 들어가나 싶은데 사실 일일이 세어보면 한 70여 개 들어갑니다. 기존에도 요만한 모터들이. 뭐 윈도우 내리는 거 자동차 윈드실드 그렇죠. 다 모터죠. 맞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바퀴를 움직이는 건 모터가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이제 엔진이었다가 지금은 바퀴를 움직이는 것까지 모터가 된 거니까 이제 전기차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전기과 나왔거든요. 근데 모터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자, 모터란 게 일단은 어떻게 구동하는 게요? 모터 일단 구동 원리랄까? 그 어떤 모터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나온 지가 몇십 년 됐잖아요, 지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비전공자 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제가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석에 인력과 청력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극끼리는 떨어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한 인력과 전력으로 이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되는 원리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기장이 있으면 거기서 또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전기 에너지를 자기장으로 바꿔서 서로 붙으려는 힘과 떨어지려는 힘으로 얘를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뭐 이런 어려운 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맨 처음에 자석 갖고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제 그 DC 모터잖아요. 그렇죠? 네네. 거기서 그 모터 그렇게만 알 수 있는 거죠. 또 모터 발전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발전했죠? DC 모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초는 이제 그렇게 자석으로 구동을 했다가 이제 니콜라 테슬라 유명한 니콜라 테슬라 그분께서 이제 유도기 모터를 해서 이제 그거는 자석이 필요 없는 자석이 없이 자석 없이 돌아가는데 지금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그 니콜라 테슬라로부터 이렇게 따온 이름이다 보니까 유도기를 썼죠 처음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가벼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석을 사용하는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지금은 모든 전기차가 이제 자석 사용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니콜라 테슬라가 교류 쪽이시죠. 그러니까 교류라는 게 위상이 대단하니까 그렇죠. 뭔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맞아요. 뭔가 그 자석 효과를 만든 것 같겠네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네. 오케이, 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김프로님, 그 EMI, EMC 일단 전자파, 뭐 장애 전자파, 맞아요. 뭐 컴패터빌리티, 인터피어런스 그런 건데 일단 EMI, EMC가 좀 애정남처럼 쉽게 좀 구분해 준다면. 일단 EMI라고 하면은 전자파가 발생되고 이거에 어떤 다른 사물에 영향을 주는 이 상태, 전자파가 나가서 삐져나가서 다른 놈한테 영향을 주는 상태, 이런 현상 자체를 EMI에 관련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EMI 테스트할 때는 그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남한테 영향을 잘 안 줄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EMC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적합성 테스트라고 네. 볼 수가 있고 내가 충분히 남에게 영향을 덜 줘야 되고 내가 남의 영향으로서부터도 충분히 날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걸 EMC 테스트라는 규격으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EMC라는 것은 이제 외부 환경, 네. 다양하게 외부 환경에서 뭐 이렇게 태양에서도 전자파 그 간섭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뭐 다른 전자기기라든지 네. 여기서 그만큼 이게 잘 굳건하게 잘 그 운영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자파 관점에서 체크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그 자동차가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가면서 EMI, EMC 쪽이 더 복잡해졌나요? 어떤가요? 그것도 많은 변화가 있나요? 맞습니다. 이게 기존보다 어떻게 보면 전동화가 되면서 자동차들이 전자부품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부품들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남을 방해할 수 있는 확률도 늘어나는 거고 노이즈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기계만 있을 때하고 다른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려워진다는 그 맥스웰 방정식에 의해서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놈들을 우리가 사전에 좀 잡아가지고 나중에 후공정에서 좀 품을 줄이고자 하는 이런 역할이 EMI, EMC를 좀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후공정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어차피 자세하게 얘기하시겠지만 결국 NCC에서 모터 설계를 하건 아니면 이제 뭐 EMI, EMC 해석을 하건 간에 이런 것들을 제품이 나왔을 때가 아니라 그 설계 전 단계에서부터 맞습니다. 단계별로 이런 걸 자주 할수록 자주 쉽게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도와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따 이제 그런 걸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거죠? 그럼요. 어떻게 도와주는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모터 설계. 모터 설계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모터캐드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모터를 설계하는 거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캐드라는 툴의 사용 범위는 일단은 모터 전공자분들 당연히 이제 전자장 해석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열해석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터 열해석도 하실 수 있고 전자장 해석도 같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장 해석만 하는 모터 전공자분들이 이제 열해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터 비전공자이신 분들 MVH나 시스템 해석 하시는 분들도 이제 모터캐드를 사용해서 이런 시스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모터니까 이게 뭐 전자파가 나오니까 전자장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열해석은 왜 필요한 거죠? 열해석이란 것도 필요한가요? 여기서? 그렇죠. 그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열이 경쟁사보다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려면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전류를 많이 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니 이 열을 얼마나 잘 배출할 수 있는 설계를 하느냐가 이제 트렌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또 전기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무게도 줄어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터 설계 그 트렌드, 유행이 계속 바뀌잖아요. 또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그 트렌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모터캐드라는 툴의 강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최적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솔루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나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가늠이 가거든요.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기를 넣었을 때는 1, 안 넣었을 때는 0. 그래서 이러한 부품들을 수천 개의 조합을 해서 칩이 되고, 칩을 또 조합을 해서 핸드폰이 되고 뭐 컴퓨터가 되고, 또 엔진도 연료를 이제 분무해서 그 스파크를 튀기면 폭발을 하면서 실린더가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저 실린더가 움직이는 힘으로 바퀴가 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모터는 전기를 넣는데 갑자기 돌아간다? 이게 좀 가늠이 안 돼서 이게 되게 어려운 분야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워낙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오셨으니까 이 모터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한 페이지만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실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철에다가 코일을 감고 전류를 흘리면 전자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터 내부를 보시면 이러한 전자석들이 쭉 배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빨강색이 이제 철이고, 이 노란색이 코일 여러 번 감은 단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석을 쭉 이어준 다음에 내부에는 이제 자석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 회전자의 위치를 센서로 파악한 다음에 이 회전자가 돌 수 있도록 전기를 잘 제어를 하면, 전자석의 그 전류를 제어를 하면 얘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저 회전 저게 결국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모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금 보여드린 거를 이제 최적화 설계하면 이런 형상이 나오고요. 그걸 이제 모터캐드로 해석을 하면 이러한 플럭스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 모터캐드가 제품 이름이죠? 네. 잘 졌네요, 아주 이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터 출력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속도와 토크의 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사보다 경쟁력 있는 모터를 설계를 하려면 이 토크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이 토크를 높이려고 하면 이 회전자의 성능을 올리거나 고정자의 성능을 올려야 되는데, 회전자에는 자석이 있죠. 네. 물론 이제 변수는 다양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자석의 사이즈를 올리거나 자석의 등급을 올리면 이제 그 인력과 청력이 강해지니까. 자석의 등급이라고는 어떻게 나누는 예를 이제 뭐 퀄리티가 달라지나요? 그렇죠. 그 붙으려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예, 순도가 떨어지려는 순도가 힘. 높아지는구나. 그렇죠. 예. 그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사이즈를 올리거나 등급을 올리면 가격이 상승되니까 뭐 가격 올려가지고 경쟁사보다 좋은 모터 만든다? 뭐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죠. 엔지니어 관점에서. 네. 그럼 이제 스테이터의 성능을 올리겠다. 그럼 이제 전류를 더 넣으면 전 자석이 더 세지겠죠. 그러니까 전류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코일의 턴수를 더 많이 감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코일을 많이 감으면 사이즈가 올라가고 또 공간이 부족하니까 또 이게 시스템 전압과도 관련이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감는 데는. 그럼 결국엔 전류를 올리는 게 이제 가장 해피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열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즘 모터 설계의 트렌드는 이 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설계를 하느냐가 이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효율적으로 냉각시키는 그거 한다는 것은 어쨌든 방향은 지금 자석 크기를 늘릴 수 하는데 그건 원가랑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단은 전류의 양을 늘리는 그렇죠. 쪽으로 가는 거네요.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는 전압과 전류를 넣으면 모터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계 해석만 수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이 모터가 손실도 발생하고 그 손실에 의해 열도 발생하고, 그럼 모터가 뜨거워지면서 또 전자기 그 성능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이런 기어도 거치고 휠까지 가고, 그다음 공기 역학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해석을 이제 해야 하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됐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모터캐드에서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터캐드에 대한 이제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이제 자료는 이제 공유를 해드리니까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이 모터캐드라는 거는 4가지 솔버를 지원을 합니다. 보통 해석 툴을 사면 한 가지 솔버만 지원을 하거든요. 뭐 전자계 해석이라든지 열이라든지 뭐 광학이라든지. 근데 모터캐드는 이 모터에 특화된 툴이기 때문에 모터와 관련된 솔버 4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를 천천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자기 성능이고요. 이 모터캐드에서 지원하는 모터 타입을 이제 전자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시리스 PM 저 연구자석 모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전기차, 뭐 가전, 선풍기, 거의 모든 모터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유도기, 인덕션 모터, 그다음에 싱크로너스 릴럭턴스나 스위치드 릴럭턴스 모터, 그리고 싱크로너스 와운드 필드는 우리가 흔히 WFSM이라고 하는데 이런 타입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그 장난감 자동차 이런 데에 많이 쓰이는 DC 모터랑 이제 단상 유도기 이런 타입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열해석입니다. 우리가 열해석을 하려면 이 모터의 하우징 형상을 또 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주고, 그다음에 냉각수 재질이라든지 유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세팅을 해주면, 이 모터캐드의 강점 중 하나는 이 서멀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열의 경로를 얘가 생성을 해줘서
이 서멀 네트워크랑 FEA랑 같이 하이브리드로 해석을 해서 해석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제작을 해보고 테스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 이제 해보는 건데, 이 열해석은 한 번 해석하는데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천 개의 모델을 검토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터캐드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을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해석 같은 경우는 10분, 그리고 이런 시간에 따라서 열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런 변화를 보려면 이제 세팅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30분에서 길어봤자 4, 5시간 정도면은 하나의 모델에 대한 검토가 끝납니다. 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을 해서 네, 이거를 메쉬를 다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터의 구조에 대한 도메인이 다 있으니까 그쵸, 예. 저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열의 흐름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은 랩 모듈이라는 솔버인데요. 이제 우리가 1세대는 한 운전점이나 3개 정도의 운전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서 이제 최대 토크라든지 효율을 고율화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다면, 2세대는 이렇게 운전 영역 전체, 그러니까 지금 Y축이 토크이고 X축이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에 따른 토크를 얼마나 낼 수 있냐, 이 모터의 성능의 전 운전 영역을 고려한 설계가 이제 2세대 설계 방식이고요. 그리고 3세대는 우리가 일정한 토크만 내면서 모터를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뭐 살살 밟을 때도 있고 풀악셀 밟을 때도 있고 항속 운전할 때도 있고 브레이크 잡으면 발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한 운전 패턴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그 운전하는 동안의 손실은 몇인지, 운전하는 동안 효율은 몇인지, 이게 이제 3세대 네.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시로 이제 한 장 팬페이지 가져와 봤는데, 동손, 그 코일에서 나오는 손실, 전 운전 영역에서, 그 다음에 이 에디 커런트 통해서 일어나는 AC 손실, 그 다음에 철손, 자석에서 나오는 손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분 안에 다 뽑아줍니다, 자동으로. 마지막은 이제 메커니컬 솔버인데요. 이제 MVH 해석이라고 해서 여기 소음, 그 다음에 진동, 강성 해석, 이렇게 3가지를 지원을 하고, 한 6, 7년 전만 해도 그 전기자동차의 모터는 한 12,000에서 13,000 RPM 정도가 최대 속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1분에 한 12,000바퀴 도는 거죠.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를수록 강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18,000, 2만 RPM까지 회전하는 모터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회전수가 빠르다 보니까 이 자석이 비산되려는 힘이 워낙 강해서, 비산이란 게 뭐죠? 이제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이 오케이. 있어서 이게 지금 자석의 옆에 있는 그 쇠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심력처럼? 네, 원심력이 너무 강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성 해석이 이제 필수인 게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합니다. 뭐 이런 소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요새 보면 꼭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네. 모든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 소음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 얼마나 맞습니다. 조용한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냉장고에 들어가는 컴프레셔 모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밤에 뭐 소파에서 맞아요. 잠들었다 하면 또 웅 하면서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이런 게 또 다 그 경쟁사보다 좋은 모터를 설계하기 위한. 세탁기. 네, 세탁기도 이제 층간 소음에 그렇죠. 네. 밤에 뭐 돌리지 마라 막 이러고. 네. 그리고 이제 모터캐드 세팅하는 거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우리가 새로운 툴을 도입을 하려면 일단 드로잉 하는 스킬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거든요. 근데 이 모터캐드는 숫자만 입력하면 알아서 다 모델링을 해줘서 따로 드로잉 스킬을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슬롯 개수는 몇 개인지, 자석의 폭, 높이는 어떻게 되고, 지름은 몇인지, 그 숫자만 쭉 입력을 해주시면 모델링이 끝나고요. 네. 그 다음에 권선도도 뭐 3상인지 6상인지, 코일은 몇 턴 감았는지, 뭐 병렬 회로수는 몇인지, 코일의 그 사이즈는 몇인지, 이런 것들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재질도 이 모터에 특화된 툴이기 때문에 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질들을 다 지원을 하니까 그런 재질을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속도, 전류, 그다음에 뭐 전압 제한치, 배터리 전압 이런 거 넣으면 이제 그 운전점에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기 숫자 넣는다고 하지만 네. 일반인들 볼 때는 저 숫자 자체가 또 난수표처럼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네, 그렇죠. 이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은 네. 저거 이미 뭐 기존에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넣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실무자들은. 그렇죠. 네. 네, 실무자분들도 이게 더 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은 또 메쉬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메쉬하는 이렇게 세팅도 있는데 사실 어차피 모터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모터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맨 왼쪽이 아무 세팅도 하지 않은 기본 메쉬를 짠 겁니다. 그래서 좀 덜 중요한 부분은 크게 짜고, 가장 중요한 공극은 이제 4레이어로 4개의 층으로 나눠서 촘촘히 짜고. 네. 예.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더 촘촘히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좀 더 촘촘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본 세팅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리고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입력할 게. 네. 그래서 이게 어디를 나타내는 사이즈지? 라는 걸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클릭하면 이게 어느 부분을 나타내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또 알려줍니다. 직관적이네. 예, 굉장히 직관적이고 배우기가 쉽죠. 네. 예, 이 자석 두께라든지 자석의 위치, 그러니까 각도. 요거를 뭐 이 담당하신 분은 한 톤만 돌면 네. 저걸 다 확실하게 딱 꿰차겠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결과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떤 결과물을 원하는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성전압을 보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나는 선간전압을 보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그럼 선간전압을 보려면 뭐 U상에서 V상을 빼야 되는 공식을 또 입력하고 그런 좀 복잡한 또 배워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모터캐드는 사용자가 어떤 결과값을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쭉 목록이 있고, 여기서 사용자가 찾아서 요건 요거구나. 보기만 하면, 찾아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전류, 전압, 인덕턴스에 관련된 아웃풋, 그다음에 플럭스나 토크, 뭐 효율, 출력 이런 것들, 그리고 이 페이저도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벡터도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손실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건선에 관련된 것들이랑 재질이랑 관련된 것들. 우리가 설계만 한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설계가 끝나면 자석 사이즈라든지 코일 같은 건 또 구매팀에 이제 또 도면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석의 뭐 세로 길이는 어떻고 가로는 어떻고 네네. 이것도 다 계산해서 부피는 이거구나, 또 밀도 계산해서 무게는 이거니까 이거 구매해 주세요 이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자석의 무게, 그다음에 코일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코일의 무게는 몇인지, 부피 이런 것들 다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숫자로만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 형상들인 모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그 DXF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제도 이제 제공을 하는데, 이렇게 DXF 파일을 임포트 시키면 이렇게 투명하게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기준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터 최적화 설계에 대한 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웨비나를 위해서 제가 전기자동차 모터 하나 설계를 해봤는데요. 이제 한 300kW급으로 설계를 했는데 변수를 한 4개 정도 예시를 줬습니다. 첫 번째는 자석의 각도, 두 번째는 회전자와 고정자의 비율, 그리고 티스의 폭과 높이를 이제 선정을 했고요. 이 모터캐드에는 센시티비티 애널라이시스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민감도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이나 뭐 진동 이런 거를 잡기 위해서 이러한 변수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냐, 이 변수가 좀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입력해야 될 것들이.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다 최적화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얘는
얘는 조금만 바꿔도 효율이 확 올라가네. 얘는 바꿔도 효율에 별로 영향이 없네. 하면 이제 그 효율 아웃풋에 민감한 변수들만 집어다가 이제 최적화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민감도 그 센시티비티 우선순위가 네. 높은 것들은 이미 딱 어느 정도 알고 있겠네요. 다 이쪽 바닥에 이쪽 필드에서. 그렇죠. 이제 전문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있고, 네. 또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720여 개 정도의 모델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그래프로 보면은 이건 이제 토크 리플입니다. Z축이 토크 리플이고 XY축이 슬롯의 이제 위드스와 뎁스인데요. 보시면 나는 토크 리플은 낮아야 돼. 이게 토크 리플이 낮을수록 이제 진동이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슬롯 위드스에 의해서는 굉장히 변화가 크지만 이 슬롯 뎁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슬롯 위드스에 대한 최적화 설계가 필요한 거고요. 또 예를 들어 나는 고효율 모터를 설계하고 싶어 하면 이 슬롯 위드스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이 슬롯 뎁스는 이 사이즈가 조금만 바뀌어도 효율이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감도 있는 변수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최적화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옵티스랭이라는 최적화 툴이 또 있어요. 그래서 툴 하나를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모터캐드에서 옵티스랭 실행하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스랭을 저 옵티스랭은 저거는 모토캐드의 디폴트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옵션으로 사용하는 옵션으로 또 이제 구매를 그러니까 하셔야 되는 플러그인 있는 거네요. 플러그인이 예. 옵티스랭 플러그인. 근데 이제 옵티스랭이라는 게 모터캐드를 위한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제품이든 어느 그 툴과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최적화 설계를 위한 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모터캐드랑 같이 사용을 한다 하면 이제 모터캐드에서 옵티스랭을 실행할 수가 있고 이러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옵티스랭이 모터캐드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사용자가 세팅을 하면. 그래서 300여 개의 모델을 저는 해석을 했고요. 이게 한 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터캐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잠깐 빠져 있고 이 옵티스랭 자체적으로 이 300개의 결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10,000개 정도의 예측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자석 두께가 5일 때는 어떻고 6일 때는 어떻네? 그럼 5.5일 때 어느 정도일지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10,000개 정도의 모델을 얘가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000개에 대한 분포들을 다양한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고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네요? 네. 최적화 시뮬레이션을? 네. 그래서 이 10,000개 돌리는 데는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최소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뭐 효율은 적어도 몇은 넘어야 돼. 이거 이하는 다 필요 없어. 그런 최소 조건들을 이제 페일 모델이라고 하면 그 페일 모델이 한 1,400개 정도 되고 결국 8,600개 정도의 이제 모델들을 얻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좋은 녀석을 골라야 그게 최적화 설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검은색이 8,600개의 그래프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4개가 이제 변수 기준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토크 리플, 최대 속도에서의 토크 리플. 나는 너무 높아. 토크 리플을 낮춰야 돼. 하면 이것보다 높은 토크 리플은 그래프는 다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격 속도에서의 토크 리플은 적어도 15%보다는 낮아야 돼. 그럼 쭉 내리면 15보다 높은 그래프들은 다 지워지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네. 그 다음에 토크. 정격 속도에서의 토크는 295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나. 하면 이제 쭉 올리고요. 네, 좀 스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그래프를 지우다 보면은 이제 그래프가 몇 개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종 선택한 모델은 5181번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8,000 몇 개 중에서.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런 형상이었는데 이제 결국 이런 형상이 됐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돌려본 게 아니고 그 옵티스랭이 만든 예측 모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모터캐드에서
최종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토크라든지 리플 효율 이런 것들이 다 향상이 되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옵티스랭을 쓰기 전에 네. 옵티스랭을 안 쓰고 네. 안 쓰고 그냥 모토캐드에서만 이 지금 최저가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볼 수는 있나요? 아, 네, 그럼요. 근데 아까 720여 개. 차이가 얼마나 나는 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쓸 때랑 안 쓸 때랑? 그러니까 모토캐드로 하려면 다 하나하나 돌려야 되고. 네. 근데 옵티스랭은 300개 돌려놓고선 10,000개를 검토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거의 저걸 쓰겠네 그러면 그렇죠. 실제로 쓰면 하면서. 훨씬 많은 걸. 지금은 제가 예시로 전자기 해석만 했지만 네네. 사실 모토캐드에서는 열해석도 지원을 하고 MVH도 지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냉각수만 보더라도 내가 냉각수의 유속을 40으로 하는 게 열을 빨리 뺏어갈지 50으로 할지 그렇죠. 또 핀의 간격은 어떻게 할지 핀 두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다 최적화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토캐드는 그 어느 툴보다 많은 예제와 템플릿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 좀 조그만데 이제 자동차에서 쓰이는 분야의 모터들, 네? 그다음에 우주에서 쓰이는 모터들, 산업용 모터들 네. 이렇게 또 나뉘고 뭐 모터 타입별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선을 뭐 환동선 쓰는지 각동선 쓰는지, 그다음에 뭐 강제로 그 팬 냉각을 하는지, 뭐 윤행을 하는지, 순행을 하는지 이런 타입별로 그 이 모토캐드 툴을 개발한 엔지니어분들, 개발자분들이 세팅 완료된 모델들을 보실 수가 있고 세팅을 하시다가 막히면 이거 보니까 모토캐드가 저게 역사가 꽤 오래된 제품 같은데요? 네, 이게 한 개발한 지는 25년 그러니까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인더스트리별로 적용 분야별로 도메인이 저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도메인 정보가 다 데이터가. 저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또 이게 다 시험을 통해서 해석 검증도 많이 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튜토리얼도 50여 개 정도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한 페이지로 정리를 좀 드리면 이제 모터 설계의 트렌드는 이제 열해석까지도 해야 하고 이제 MVH나 드라이브 사이클도 그 시스템 해석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모터캐드 한 카피만 사셔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모터캐드가 굉장히 배우기가 쉽고 솔버를 4가지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터캐드와 옵티스랭을 사용해서 최적화 설계하는 솔루션을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들어보니 모토캐드가 네. 우리나라에서나 글로벌하게 모터를 갖고 뭔가 엔지니어링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토캐드를 거의 다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저게 거의 이제 궁금해. 작년부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요? 네. 그 전부터 모터 많이 썼잖아요, 우리가. 이게 유럽에서 많이 처음 쓰다가 지금도 이제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조금 소개가 늦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세션 EMI, EMC 들어볼까요? 예, 발표 시작해 보도록 옆에만 앉아 있었는데 꼭 제가 발표한 거예요. 에너지를 좀 끌어올려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토모티브 쪽 EMI, EMC 솔루션에 관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저희 전자기 툴은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계실 것 같고요.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혹은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런 오토모티브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여느 발표 같이 에피타이저처럼 뭔가 좀 시장 자료 같은 걸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아마 기존 오토모티브 시장 자료는 너무 많이 보셨을 것 같고 시뮬레이션에 국한해서 그럼 어떤 부분이 시뮬레이션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나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일렉트리피케이션과 커넥티비티와 에이다스, 자율주행 쪽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CAGR이 거의 17%, 16% 굉장히 높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분야의 CAGR이 높고 이 분야의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이 분야의 개발이 굉장히 많이 선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각각을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거의 뭐 2.3빌리언, 1빌리언, 0.8빌리언 굉장히 큰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곳에서 오토모티브 쪽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모두 이 3분야의 EMI, EMC는 거의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EMI, EMC를
사전에 좀 미리 시뮬레이션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가면 이런 식으로 개발 리드 타임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다 개발한 다음에 거기서 EMI, EMC 통과 못해서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을 하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그래서 있고요. 이제 소비자들이 일단은 그런 이제 전자파 관련된 것들을 다 보잖아요. 등기나 이런 것들 보니까 더 맞습니다.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는 코스트를 줄이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미리 안 만들어 봐도 되고 사전에 검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EMI, EMC 분야를 좀 자세하게 보면은 좀 파트별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크게 4가지 꼭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ECU, 부품 레벨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조그만한 RLC 소자일 수도 있고요. 얘네들이 들어있는 PCB일 수도 있고, PCB가 몇 장 묶여있는 모듈까지도 우리가 부품 레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품 레벨부터 우리가 충분히 EMI, EMC를 고려한 설계를 해야 나중에 얘네가 어디 탑재됐을 때 걔가 노이즈원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 레벨에서부터 여러 가지 규격을 실험하게 됩니다. SIPI, 레디에이션이나 에미션, 이뮤니티,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부품 레벨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되면 이제 케이블, 하네스, 이쪽도 EMI, EMC 꽤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PCB나 이런 부품들이 결국엔 무선으로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케이블을 설계하면서 크로스톡을 서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도 하고, 케이블에서 얼마나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지, 케이블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노이즈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인지 사전에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안테나라고 써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선 통신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은 무선 통신이 들어가죠. 차량 내부 간 통신도 있고요. 외부 요새 LTE 다 달려 있잖아요. 밖에서 앱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EMI, EMC 분야에서 보자면 어찌됐건 센싱을 해야 되거든요. 얘가 노이즈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그 센싱하는 것도 안테나의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설계한 애에서 노이즈가 나온 걸 얼마나 잘 센싱을 하느냐, 이런 환경을 또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풀 비이클 상태에서의 풀 플랫폼 시뮬레이션까지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다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컴퓨팅 파워가 좀 부족할 때는 부품 레벨 시뮬레이션만 해도 꽤나 벅찼는데, 지금 기술 굉장히 많이 발전됐고요. 컴퓨터도 워낙 좋아졌죠, 예전보다. 충분히 풀 플랫폼까지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보다 이제 전기차가 되면서 맞아요. 굉장히 많이 좀 할 것이 굉장히 많아진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요새는 가전, 핸드폰 당연히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순서대로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이렇게 요런 순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래비는 방송용 아닌데?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서플라이어, 부품을 공급하는 쪽에서 이런 모듈을 설계를 한다거나 케이블을 설계를 한다거나 안테나를 설계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검증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OEM사에서는 일단 부품을 전부 다 받을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도 이런 모듈까지도 좀 블랙박스화 시켜서 OEM사에 공급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경계가 좀 많이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품사들도 과연 차에 넣었을 때 얘가 범인일까? 미리 검증을 해야지 면피도 할 수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풀 플랫폼까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일단 부품 레벨에서는 어떤 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냐, 조금 이제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PCB 디자인을 할 때부터 EMC를 고려해야 된다가 이제 당연한 거고, PCB는 점점 이제 하이스피드가 되고 있고요. 파워 플레인이나 디커플링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각이 연결되는 커넥터 디자인도 EMC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스위칭도 당연합니다. 또 이 스위칭에 의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 걸 우리가 또 필터링도 해야겠죠. 더 이상 밖으로 안 나가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부품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NCS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솔루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일단 이 전자기 쪽에선 저희가 크게 HFSS나 SiWave, Q3D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업계에서 가장 많이 이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툴들이고요. 이런 툴들을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EMI 스캐너라는 또 SI 웨브 내에 또 툴도 있고요. 그 직접 시뮬레이션 상에서 신호를 인가해서 돌려보기도 하고, 혹은 필드를 직접 뽑아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생 성분도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 앞서 그런 부품 레벨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서킷까지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아웃풋을 사전에 볼 수 있게 돼요. 네. 이런 필드는 눈으로는 볼 수 없죠. 네. 근데 근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저놈이 범인이고요. 범인을 찾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디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거 다 설계를 해야겠죠. 설계를 한 다음에 부품들을 다 실정을 하고 딱 동작을 시켰을 때 여기서 노이즈가 발생되는구나. 여기를 뭐 이렇게 쉴드 캔으로 막아볼까? 혹은 BR을 박아볼까? 뭐 캐패시터를 달아볼까? 이런 여러 가지 디버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자동차 뭐 현기차거나 아니면 BMW가 자동차 원래 벤더가 있으면 1차, 2차, 3차 서플라이 체인이 쫙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품을 다 공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 이 원청사가 부품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다 규격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부품사들이 다 네. 체크를 하나요? 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고요. 네. 네. 그 의무인 회사도 있고 의무가 아닌 회사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하면 부품 공급사 입장에서는 되게 경쟁에서 이제 유리할 수가 맞습니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기존의 시뮬레이션을 안 하던 업체들도 다 도입을 해서 그러니까요. 경쟁력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왜냐면 거죠. 이렇게 자동차가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로 가니까 맞아요. 특히 이런 것에 노이즈에 되게 민감할 것 네, 같아서 네. 같은 부품이면 이런 식으로 해석 역량이 있는 회사 걸 선택을 하게 그렇겠네요. 되겠죠.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아까 또 두 번째 꼭지였던 케이블 쪽인데요. 케이블 쪽이 굉장히 복잡해요. 시뮬레이션 할 때 시뮬레이션 툴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얇고 긴 애들. 얇고 긴데 얘네들이 합쳐 있으면 그렇겠다 골치 진짜.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또 솔루션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설계 때부터 그러니까 케이블 안에 얇고 긴 애들이 많을수록 그죠? 맞아요. 게다가 또 한두 가닥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지를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얘네가 쉴딩이 충분히 돼서 바깥으로 에미션을 주지 않는지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또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직접 이렇게 3D로 모델링 하지 않고요. 그냥 이 케이블이 지나가는 선을 라우팅을 딴 다음에 그 단면만 모델링을 해서 이 단면이 어떻게 생겼으니 쭉 이 라우팅을 따라서 수입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워크라운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실제로 얘를 차에 장착했을 때 여기서 많이 발생을 하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사전에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분야 안테나 분야입니다. 또 제일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분야기도 하고요. 차에 보시면 지금 뭐 몇 개 표현이 안 되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무선 통신을 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점점 인텔리전트 할수록 저건 되게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고도화되고. 맞아요. 뭐 지금 아마 차에다 장착돼 있을 텐데 자동차 공기압 얘를 무선으로 다 쏘고 있는 거고요. 안쪽에 뭐 BT, 와이파이 당연히 다 무선 통신일 테고, AM, FM 뒤 유리 창문에 붙어 있고요. 네네. 위에 이제 루프 안테나, 샤크 형태가 붙어 있기도 하고, 얘네들 통신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고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공기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애가 또 방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가 된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무선 통신 장치들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고요. 걔가 몇 개가 들어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어요. 사전에 그런 걸 좀 파악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HFSS라는 툴로 이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각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또 emit이라는 또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피어런스를 사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방사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됐으면 얘를 다 이제 합칩니다. 하나로. 차에다 다 넣어요. 차에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건물 밖으로 차가 나오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챔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말씀하신 대로 EMI, EMC 규격을 통과하려면 결국엔 챔버에서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근데 차 직접 끌고 챔버에 들어가서 이게 다 비용입니다. 예. 챔버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많지 않거니와. 그래서 사전에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좀 검증을 해보고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차가 나오기 전에 설계단에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차에다가 직접 케이블을 넣어서 뭐 이런 것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객들이나 유저들이 하고 있는지를 제가 예제를 몇 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규격입니다. 컨덕티드 에미션, 뭐 여러 가지 규격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실제 저희 툴 환경이고요. 툴에서 이런 규격서들을 미리 플랫폼화 시켜서 탑재를 해놨어요. 실제 규격을. 그래서 이런 규격을 갖고 있는 어떤 템플릿을 열어서 내가 만든 부품을 그 위에 올려놓고 바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뭐 이런 ESD 해석 같은 거, ESD 건으로 땅 때렸을 때 얼마나 뭐 내가 영향을 받는지 뭐 이런 것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렇게 실제로 어떤 지그 위에다가 내가 설계한 PCB를 놨을 때 얘가 EMC 노이즈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테스트, 혹은 얘는 실제 챔버입니다. 챔버가 다 들어있고요. 챔버 안에 측정을 하는 안테나, 센싱을 하는 안테나가 있고 그 안에 테이블이 있고요. 테이블 위에 내가 설계한 PCB를 얹고 혹은 모듈을 얹고 시뮬레이션 한번 확 돌려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상으로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제 3D 모델로 다 구현이 되어 있고요. 오케이. 내가 직접 거기다 놓는 것과 같은 형태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진행해 볼 수가 있고, 실제 우측이 시뮬레이션 환경이고요. 좌측이 시스퍼25 규격서입니다. 규격서와 똑같이 구현을 해놨어요. 그 EMI나 EMC 테스트는 뭐 그냥 페일리어 패스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등급을 매겨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페일 패스로 합니다. 아, 페일 패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측정하는 데서 페일 나면은 그거보다 난감한 게 또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보통 페일한 그 합격률이랄까? 그건 한 몇 프로 정도예요? 양산을 해야 되니까 네. 무조건 합격을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합격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다. 근데 네. 그것이 빨리 할수록 좋겠네. 맞습니다. 그게 네. 돈이겠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 요것도 이제 컨덕티드 에미션,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에미션이 나오는지를 보는 거고, 우측 하단이 실제 실험하는 환경이고요. 요 PCB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모델로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올라가는 소자들까지 다 이렇게 서킷으로 해석을 하고요. 상단에 있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고 하단에 실제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방금 물어보셨던 페일 나는 뭐 기준치를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주파수마다 조금 다른 기준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어떤 포인트에서 실제 측정하고 비슷하게 피크를 친다 정도만 알아도 이 포인트에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그 필드를 플랫을 하면 어디서 노이즈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겠죠. 네, 이건 눈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시뮬레이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완성차체 업체에서 부품을 받는데 코일이 뭐 아니면 전선을 받든지 부품 받을 때 둘 다 패스를 했어. 패스했는데 A라는 제품은 패스했는데 얘는 되게 아주 정말 좋게 패스했고 얘는 간당간당하게 패스했어. 그것도 보나요?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체크가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패스면 패스야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아, 패스는 패스? 네. 그리고 뭐 굳이 어차피 스펙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오버하게 막 너무 낮게까지는 안 갈 거. 어차피 그것도 개발이고 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앞서 저희가 그런 측정 플랫폼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 회사에서 직접 본인들의 챔버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PCB 올려놓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이 결과치를 쭉 뽑아본 상황입니다. 이 안테나가 센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석이 되진 않고요. 어차피 스태틱 상황이라서 해석을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지금 합쳐서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실제 챔버 구현이 어렵고 리소스가 적다라고 하면 또 이런 하이브리드 기법을 통해서 딱 필요한 것만 해석해서 딱 진행해 보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에 좀 실제 측정과 많이 다르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뮤니티 또한 당연히 측정을 하고요. 이게 실제 챔버 모습이고요. 우측이 저희 시뮬레이션 툴로 구현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임러 벤츠사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 이뮤니티라는 것은 얼마나 그 영향을 안 받느냐 그걸 체크하는 거죠? 네. 전자파에. 요 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애가 강력하게 어떤 전자파를 쏘는 거고, 오케이. 이 안에 뭐 휴대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화면이 켜져 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얘네들 영향을 안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차 만들어 갖고 여기 넣어가지고 이거 테스트하는 거에 또 만만치 않으니까 시뮬레이션 통해 사전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패스했어. 그럼 실제도 무조건 패스하는 겁니다. 무조건이라 저희 또 공학에서 무조건은 없고요. 오케이. 네, 네. 몇 프로 그러면 확률로? 인풋이 많을수록 퍼센트는 올라갑니다. 최대한 현실과 비슷하게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확률은 올라가게 오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런 걸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사로 났던 거고요. 뭐 케이블뿐만 아니라 디센스 안테나, 뭐 RF 인터피어런스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실제 이렇게 큰 챔버에서도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크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 걱정이 되죠. 리소스가 얼마나 많이 들까 걱정이 되는데, 또 이런 리소스를 줄이는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거든요. 솔버도 여러 개가 존재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적은 리소스로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고. 2시간도 안 되네. 네, 맞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한 걸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게 보여주고 있죠. 볼보인데요. 볼보 네. 트럭에서 마찬가지로 얼마나 이 소스에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 조금 더 현실 프랙티컬한 예제라고 볼 수 있는데, 얘가 쐈을 때 요 차 안에 어떤 기계가 있는데, 어떤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에 얼마나 유기되는지를 본 거예요. 네. 특정 주파수로 에너지를 땅 쐈는데 걔가 이 차 안을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있는 PCB의 어떤 부분에 신호가 유기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전에 요거를 또 디버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안테나들이 쭉 돼 있고, 얘네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사전에 또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인체 흡수율도 뭐 EMC 영역에 포함시키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얼마나 서로 떨어져 있고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것도 한 케이블 크로스톡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폰을 차에 뒀는데, 이 폰이 어떤 통신을 하는데 걔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케이블에 영향을 준 거예요. 진짜 저래요? 케이블 영향을 줬는데, 이게 또 운이 없게도 이 케이블은 스피커에 붙어 있는 케이블입니다. 그러면 노이즈가 낄 수 있겠죠. 가끔 가다 보면 어디 강원도 어디 터널 들어갈 때 내비게이션 지직하고, 맞아요. 그런 게 송전탑 밑에 들어갈 때 지직하고, 그런 게 다 이런 이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D도 당연히 저희가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라이트닝 상황에서도 에어 디스차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해석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BCI라는 또 규격이에요. 이것도 통화를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BCI 프로브를 설계를 저희가 제공하기도 하고, 직접 보유하고 계신 걸 설계를 하셔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네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TDR, 그러니까 케이블이 디스컨티뉴어스한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곳을 미리 이렇게 측정 말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좀 튀네. 여기 임피던스가 좀 바뀌는구나. 그리고 이제 전기차 되면서 전기차 배터리도 굉장히 많죠. 전기차 배터리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요. 배터리 팩이 얼마나 들어있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리키즈 커런트를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전류가 새는지를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캐패시턴스 값을 도출함을 통해서 이 정도로 좀 전류가 새고 있구나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실제 챔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챔버 내의 모습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요거는 이제 온보드 차저라고 우리 모터 옆에 붙어 있는 배터리 이제 활용하는 차저인데, 이 복잡한 거를 시뮬레이션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단순화 시킨 다음에 실제 테이블에 올려두고요. 테이블 안에 우리가 해석했던 PCB들을 쫙 배치를 하고 실제 테스트를 해보고, 이 센서에서 얼마나 노이즈가 센싱이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통해 파악을 해본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배터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이 다 케이블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무선화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요. 꽤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저걸 왜 무선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일단 신뢰성도 있고, 그 다음에 무게도 있고요. 케이블도 굉장히 비싸니까 또 뭐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요. 무선화가 되면 노이즈 면에서는 좀 덜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유선보다?
아까 케이블도 아주 가닥이 얇고 긴 게 많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어떨까요? 뭐, 더 해줄 수도 있고 덜 해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 뭐 실제 제품화된 건 아니고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요. 초창기에는 뭐 주파수 어디 쓰냐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2.4기가 대역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 나와 있어서 많은 배터리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이런 분야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저희 엔시스 쪽에서 이제 엔시스를 활용하고 계시는 오토모티브 업계 고객분들이시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활용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딱 맞춰서. 그러면 네. 박프로님은 이렇게 본인 자동차 운전할 때 뭐 네. 좀 하면 항상 뭐 EMI, 도이치가 여기서 여기 습관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직업병처럼 어때요? 분석하지 않아? 그 정도 제가 그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까지 못 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설문도 할 거니까 설문에 뭐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상담 이런 것들은 설문에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기님, 자동차 쪽의 방사는 자동차 외부 케이스물로 덮어버리면 안테나에서 잘 측정은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동차가 철판이거든요. 네, 어쨌든 금속은 철판을 통과하지, 아니, 전판은 철판을 통과하지 못하죠. 다 전반사가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좀 통과할 수 있는 게 유리, 글래스를 통해서는 또 나갈 수가 있고요. 네네. 예, 뭐 그런 완벽하게 차폐가 된다면 당연히 안테나에서는 측정이 되지 않겠지만 네. 그런 어떤 통과할 수 있는 지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알겠습니다.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호균님, EMC 시뮬레이션 진행 중에 파라미터의 설정 값에 따라 해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상이한데 델타 값을 0.001 이하 설정할 때 해석에만도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권장하는 파라미터 설정 값은 현물 대비 몇 프로 오차 값을 기준으로 툴을 개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델타 값이 혹시 저희 툴을 많이 활용하신 분이시면은 델타 S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0.001 이하로 해석을 하면 이제 진짜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저희가 디폴트 값은 델타 S는 0.02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권장하는 파라미터 설정 값은 현물 대비 몇 프로, 요거는 실제 고객분들마다 본인들의 기준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데서는 굉장히 러프하게 보시고 넘어가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거의 양산 직전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야가 굉장히 달라서 네, 본인의 기준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승민님, 일반 캐드와 모토캐드는 차별점이 많아서 활용도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일반 사용하는 사례와 제조업에서 사용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캐드라는 단어가 똑같이 들어가서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일반 캐드는 완전 다른 툴이에요. 네. 제조업, 모터를 생산하거나 양산하거나 개발하는 모든 제조업은 다 사용 가능하죠. 네네네. 네. 김창민님, EMI, EMC 부품 단계 해석 간에 PCB에 실장된 능동 소자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는지요? 또 MCU 동작도 다 연동이 되는지요? 연동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툴들을 엮어서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저런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능동 소자를 개발하시는 생산하시는 업체에서 저희 툴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스파이스 모델로 제공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게더링 하셔서 시뮬레이션에 넣고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손영규님, EMI, EMC 해석치와 실측치는 해석 스킬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전문가가 할 경우 해석치는 실측치에 몇 프로 정도 정확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저한테 질문 주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인풋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당연히 정확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최정훈님, 의료기기용 코일을 제작 중인데 코어에 니크롬을 갈아서 설계 중입니다. 감아서 모토캐드를 이러한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모터가 아니고 좀 비슷한 형상이어도 모터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 네네네. 지정우님, 자동차 모터캐드 활용 시에 설계 분석, 연성 해석, 시스템 검증을 NCS 툴로 멀티 작업 시 주요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멀티 작업에 따른 시뮬레이션 측정 분석과 실제품 측정 분석 오차의 갭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뭐 모든 해석은 당연히 오차가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모터캐드에서는 그 오차를 이제
반영하는 그 개수를 입력하는 게 또 존재를 해요. 예를 네네. 들어 뭐 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은 판을 여러 장 적층을 하거든요. 네. 제일 두꺼운 게 0.5mm. 이제 그런 거를 그 사이의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개수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이 오차를 줄일 수가 네. 있죠. 이용주님, NCC의 EMI, EMC 솔루션이 자동차 산업 이외에 어떤 분야에 또 사용되고 있을까요? EMI, EMC 솔루션은 뭐 모든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자동차, 뭐 가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EMI, EMC 패스에 대한 모든 데는 다 맞습니다. 거죠? 모든 전자기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광모님, 모토캐드로 모델링한 걸 EM 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EMC에서 혹시 임피던스 특성 등을 활용할 때. 모터캐드에서 모델링한 걸 아까 제가 임포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반대로 익스포트도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네. 김현민님, 한 파트에 EMI를 변경하면 다른 영역에서 다른 노이즈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흔한데 그런 해석은 따로 안 되는지요? 지금 두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먼저 하나를 했는데 걔가 EMI가 나와서 걔를 변경했을 때 변경된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하면 네. 예, 당연히 그게 반영이 되겠죠. 예. 동시에 이 모든 걸 다 넣고 해석을 오케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구주장 갔다 오는데 그래도 뭐 김한수님 스텝 모터, 서브 모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뭐 그거 기본 개념 알려달라고. 그걸 인터뷰 시간. 네. 일단 기본 개념보다 이제 스텝 모터, 서브 모터라는 게 뭐 스텝 모터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약간 굉장히 정밀한 무작정 막 회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밀한 각도로 이게 탁탁탁. 예, 뭐 로봇이라든지 로봇 팔이라든지 네네. 예, 이렇게 탁 요만큼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오케이. 예, 그런 것들. 그게 스텝 모터. 네네. 서브 모터는? 서브 모터는 이제 감속기나 증속기가 같이 결합돼 가지고 네. 그냥 사실 요거는 업계마다 조금씩 의미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이제 토크를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속도를 좀 포기한다든지. 예. 서브 모터는 그러니까 정밀도, 스텝 모터 정밀도가 있는 거네요, 굉장히. 네네. 자, 오늘 또 잠깐만요. 김희현님, 부품이나 전장이 장착된 자동차 전체 EMI 계산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요?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네,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리소스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코어 2개로 해석되던 게 4개로 하면 당연히 절반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보유하시고 있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예. 자, 오늘 자료는 나중에 여러분들 토크IT 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공유해 드릴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Q&A 좀 이렇게 그 설문 온라인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저 할까요? 네, 먼저. 네, 그 모터캐드의 가장 큰 강점이 이제 배우기가 쉽고 또 이제 세팅이 쉽다는 점이니까요. 그 모터 하시는 분들이나 좀 잘 모르시는 비전공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예. EMI, EMC 분야가 좀 굉장히 노멀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존에 이 분야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이번 세미나를 듣고 조금이라도 인사이트를 얻어 가셨으면 저희는 뭐 그걸로 만족할 것 같고요. 저희 NCC 솔루션을 활용하셔서 많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질문 몇 개 또 나왔는데 서현우님, 방사 노이즈 해석의 경우 근거리장 모델을 이용해서 안테나의 로드에 걸리는 전압을 주파수 도메인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인가요? 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네. 서철수님은 요새 급발진이 많은데 전기자동차에도 전자파동 영향으로 급발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 EMI, EMC 분야에도 적용이 되어서 급발진 사고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라고 코멘트 저도 바라봅니다. 네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어려울 수 내용인데 오늘 그래도 두 분이 아주 쉽게 또 개념도 잘 얘기해주고 해가지고 그래도 또 디테일하면서도 또 이제 또 큰 빅피처도 잘 설명해 주셔서 좋은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